재수없게 어디서 거지 냄새를 풍겨. 당장 안 꺼져?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고성. 그것이 이 기구한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12월의 어느 저녁, 평화롭던 시장 골목의 정막을 깬 것은 한 남자의 사나운 고함 소리였습니다. 이곳은 시장 어귀, 정순의 낡은 포장마차 앞이었습니다. 붉은 천막 틈새로는 하얀 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고 멸치와 물을 숭덩숭덩 썰어 넣어 푹 우려낸 구수한 육수 냄새가 골목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느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무릎 관절은 시려웠지만 정수는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 고단한 몸을 이끌고 허기진 배를 채우러 올 누군가를 위해 퉁퉁 부르튼 손으로 떡볶이 판을 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추장 양념이 붉게 끓어오르는 소리가 보글보글거리며 적막한 밤을 위로하듯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기 가득한 천막방,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그림자 셋이 유령처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얇은 점퍼 하나로 이 살인적인 추위를 버티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첫째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고작 12살이나 되었을까요? 제 몸짓만 한 동생 둘을 양옆에 끼고 퀭한 눈으로 포장마차 안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에는 눈송이인지 먼지인지 모를 하얀 것들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파랗게 질려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어디서 주워 신었는지 짝이 맞지 않았고 발가락이 삐져나온 운동화 사이로 붉게 언 살같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 펄펄 끓는 떡볶이 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식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향한 처절한 갈망,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저 붉은 떡 한 조각이라도 입에 넣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방금 소리를 지른 건 포장마차 구석에서 소주를 마시던 양복 입은 중년 사내였습니다.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는 천막 틈으로 보이는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인상을 잔뜩 구겼습니다. 밥맛 떨어지게 왜 자꾸 쳐다봐? 저리 안 가? A씨, 재수가 없으려니까. 사내의 위협적인 손짓에 아이들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허기는 공포보다 강했던 모양입니다. 막내로 보이는 사내 아이가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구두 끝, 흙먼지가 잔뜩 묻은 시멘트 바닥에 방금 떨어진 떡볶이 떡 하나가 뒹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홀린 듯 그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흙이 묻었건 말건, 누가 밟았건 말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붉은 떡 조각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보였을 겁니다. 앙상한 고사리 같은 손이 떡을 집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라, 이 새끼가. 사내가 더러운 벌레를 보듯 경멸 어린 눈빛을 보내며 아이의 손을 향해 가차없이 구둣발을 날렸습니다. 아! 짧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아이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손에 쥐려던 떡은 사내의 구두 밑창에 으깨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아이의 손등에는 금세 벌건 멍자국이 떠올랐습니다. 형을 지키려던 동생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그 순간 책 마이너스 강 하는 요란한 금소금이 포장마차를 울렸습니다. 정순이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스테인리스 판 위에 거칠게 내던진 것입니다. 평소 손님에게 깍듯하고 상냥하기로 소문난 정순이었지만 힘없는 어린아이가 어른의 발길질을 당하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던지고 사내의 멱살을 잡을 듯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애한테 발길질을 해? 당신 자식이 밖에서 그런 취급 당하면 좋겠어? 아니, 이 할망구가 돌았나? 거지 새끼들이 손님 밥맛 떨어지게 알짱거리잖아. 냄새나는 거 안 보여? 밥맛은 당신 인성이 떨어뜨리는 거고. 당장 나가. 내 가게에서 당장 꺼져. 정순의 호통은 천막을 찢을 듯 우렁찼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서슬 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사내는 정순의 기세에 눌려 헛웃음을 짓더니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바닥에 획 집어 던졌습니다. 재수 없어서 원. 더러워서 안 먹는다. 장사 그따위로 해봐라. 망하나 안 망하나. 사내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포장마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돈, 으깨진 떡, 그리고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고 있는 아이 셋뿐이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돈을 주워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막을 젖혔습니다. 아이들은 도망갈 힘도 없는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드러난 발목이 안쓰러워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들어와. 정순의 목소리는 다소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쭈뼛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가진 돈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돈 안 받아. 얼어 죽기 싫으면 잔말 말고 들어와서 앉아. 얼른. 정수는 짐짓 엄하게 소리치며 아이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천막 안으로 떠밀려 들어온 아이들은 난로 옆 가장 따뜻한 자리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녹으면서 긴장이 풀렸는지 아이들의 배에서 꼬르륵 하는 천둥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접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와 순대를 접시가 넘치도록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에는 파를 듬뿍 썰어 넣고 후추도 톡톡 뿌렸습니다. 먹어라. 남기면 혼난다. 접시가 테이블에 놓이는 소리가 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정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짐승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뜨거운 떡을 식히지도 않고 입안으로 구겨 넣었습니다. 씹는 시간조차 아까운 듯 꿀떡꿀떡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혀가 데일 법도 한데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듯이 마구잡이로 삼켰습니다. 뜨거움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남자아이는 너무 급하게 먹다 사례가 들려 캑캑거리면서도 손에서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국물이 턱을 타고 흘러 옷을 적셔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붉은 양념을 잔뜩 묻히고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지켜보던 정순의 가슴 한구석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배고픔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 어린 것들이 그동안 겪었을 고통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먹어. 누가 안 뺏어 먹어. 체한다니까. 정순이 물컵을 건네주며 아이의 등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그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 등에 닿자 미친 듯이 떡을 삼키던 첫째 미영의 행동이 뚝 멈췄습니다. 아이는 입안 가득 떡을 문 채 정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큰 눈망울에 그렁그렁 맺혀있던 눈물이 툭 하고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목이 메어 말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씹던 것을 힘겹게 삼키고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도망갔어요. 3일 굶었어요. 제 동생들 좀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에 정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 이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부모라는 작자들이 어떻게 핏덩이들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단 말인가. 정수는 앞치마 끝으로 젖어드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자신 역시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처지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 없이 홀로 늙어가며 밤이면 찾아오는 사무치는 외로움을 달래려 포장마차 불빛에 의지해 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이 자신에게 이 가여운 아이들을 보낸 것만 같았습니다. 정수는 결심한 듯 아이들의 빈 접시에 다시 떡볶이를 가득 퍼 담았습니다. 걱정 마라. 오늘부터는 굶을 일 없다. 여기서 실컷 먹어. 배 터질 때까지. 그날 밤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좁은 단칸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구석,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하 단칸방이었지만 거리에서 떨던 아이들에게는 궁궐보다 더 아늑한 천국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넷이 칼잠을 자야 해서 다리를 펴기도 힘들었지만 그 방에는 난로보다 더 뜨거운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지옥 같던 아이들의 삶에 처음으로 비를 피할 튼튼한 지붕이 생긴 것입니다. 미영이가 설거지를 돕고 동수가 이불을 펴며 웃는 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들을 지키겠다고. 누가 뭐래도 내 새끼들처럼 거두겠다고. 미영이의 꼬질꼬질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자 잠결에도 아이가 정순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악력이 정순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소박하고 따뜻한 행복이 곧 들이닥칠 검은 그림자 앞에 얼마나 위태로운 촛불인지 말입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바람 속에 섞인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단칸방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야속하리만큼 짧았습니다. 정순과 아이들이 나눈 그 따뜻했던 꿈은 딱 2달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음산한 오후였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빗줄기는 굵어졌고 낡은 포장마차 천막을 때리는 빗소리가 유난히도 거칠고 사납게 들려왔습니다. 손님이 뚝 끊긴 거리, 정수는 이유 모를 불길한 예감에 자꾸만 젖은 행주를 만지작거리며 천막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흙탕물을 튀기며 포장마차 바로 앞에 위협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시동도 끄지 않은 차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리더니 비를 피할 생각도 없이 천막을 거칠게 걷어치우며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아동복지재단 실장 최 씨라고 소개한 그는 명함을 내밀었지만 그 눈빛은 아이들을 돕는 복지재단 사람이라기엔 너무나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습니다. 그는 대뜸 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마치 정육점에서 고기 등급을 매기는 듯한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지요. 할머니, 누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애들을 불법으로 데리고 있다면서요? 이거 엄연한 납치입니다. 노인네가 말년에 감방에서 죽고 싶어 환장했습니까? 정수는 떡을 썰던 칼을 내려놓고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미영이와 동생들이 정순의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저 남자가 자신들을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갈 저승사자라는 것을요. 내가 내 돈으로 밥 먹여 키운다는데 무슨 납치야. 애들도 가기 싫다잖아. 썩 나가지 못해?
남의 영업장에서 뭐 하는 짓이야. 정순의 호통에도 최 실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정순에게 한 발짝 다가와 나직하게 귓속말을 흘렸습니다.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그 내용은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습니다. 노인네가 세상 물정을 모르네. 얘들 해외 입양 보내면 지원금이 얼만지 알아요? 두당 3천이야, 3천. 셋이면 1억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을 할머니가 물어낼 거야? 그에게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걸어다니는 돈뭉치, 해외로 팔아넘길 상품일 뿐이었지요. 최 실장의 손짓 하나에 밖에서 대기하던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좁은 포장마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떡볶이 판이 엎어지고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안 돼. 이 도둑놈들아. 내 새끼들 못 데려가. 차라리 날 죽여라. 정순이 최 실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정순이었지만 건장한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최 실장은 귀찮다는 듯 정순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힘없는 정순은 빗물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마가 찢어졌는지 붉은 피가 흘러내려 차가운 빗물과 섞여 바닥을 적셨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며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정수는 기어서라도 아이들에게 가려 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건들지 마. 미영이 악을 쓰며 달려들어 최 실장의 팔뚝을 잇는 힘껏 물어뜯었습니다. 짐승이 덫에 걸린 듯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살점이 뜯길 듯한 고통에 최 실장은 비명을 지르며 미영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의 입가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이 독한 년이 미국 가면 아주 비싸게 팔리겠어. 성질머리하고는. 미영은 입가가 터진 채 짐짝처럼 봉고차에 구겨 넣어졌습니다. 동수와 지혜의 울음소리가 골목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창문에 매달려 할머니, 살려주세요. 를 목 놓아 불렀습니다. 그 처절한 외침이 비에 젖어 메아리 쳤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수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차 뒤를 쫓아 달렸습니다. 벗겨진 신발 한 짝은 진흙탕에 나뒹굴었고 맨발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새끼들, 안 돼. 미영아, 동수야, 가지 마라. 하지만 차는 매정하게 멀어졌고 빗속에는 정순의 처절한 통곡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하늘도 슬픈지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그날 밤 주인 잃은 포장마차에는 식어버린 떡볶이와 찢겨나간 아이들의 옷가지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텅 빈 방에서 아이들이 덮던 이불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들의 체온이 남아있는 이불을 적시며 정수는 가슴을 쳤습니다. 신이 있다면 어찌 이리도 잔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야속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지만 정순의 시간은 아이들을 떠나보낸 그 비오던 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제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꼬부랑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움에 속이 타들어가 몸과 마음이 모두 재처럼 바스러진 탓이었지요. 매일 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다 잠드는 것이 정순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순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포장마차 자리마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와장창 마이너스. 요란한 굉음과 함께 용역 깡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낡은 천막을 칼로 찢고 정순의 전 재산인 냄비들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떡볶이, 국물이 마치 10년 전 정순이 흘렸던 피처럼 붉게 퍼져나갔습니다. 깡패들은 히히덕거리며 할머니의 삶의 터전을 짓밟았습니다. 할망구, 오늘까지 안 비키면 밀어버린다고 했지. 말귀를 못 알아먹나? 늙으면 죽어야지 왜 버티고 있어.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깡패들 뒤에서 뒷짐을 지고 나타난 남자. 기름진 얼굴에 배가 불룩하게 나온 그는 재개발 조합장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바로 10년 전 그 비오던 날 아이들을 팔아넘긴 악마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팔아넘긴 돈으로 배를 불려 이제 더 큰 악당이 되어 돌아와 있었습니다. 내 놈이 내 새끼들 팔아먹고도 모자라 여기까진 웬일이야. 천벌을 받을 놈. 정순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그 타령이야? 지겹지도 않나? 그 거지 새끼들 미국 가서 잘 살고 있을걸? 아니면 죽었으려나? 크아.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으면 곱게 죽을 것이지. 어디서 행패야? 최 실장의 조롱에 정수는 가슴을 치며 주저앉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기는 저토록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힘없는 이들은 짓밟히기만 하는 걸까요? 분함에 눈물이 앞을 가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최 실장이 쓰러진 정순을 향해 반짝이는 구둣발을 들어 올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고막을 찢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 물체 하나가 깡패들 코앞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최고급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육중한 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깡패들도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식간에 골목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말끔한 정장의 수행원이 급히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또각 고요한 아수라장 위로 날카롭고도 당당한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칠흑 같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자였습니다. 큰 키에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잿빛 폐허 속에 피어난 검은 장미처럼 강렬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여자는 주저없이 진흙탕을 밟고 쓰러진 정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코트를 벗어 정순의 흙 묻은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는 정순을 안심시키듯 살짝 미소 짓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얼어붙은 최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그 더러운 발 치우지 그래. 여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보는 듯한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최 실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윽박질렀습니다. 넌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남의 영업장 와서 행패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기억 안 나? 내가 10년 전에 마리당 3천만 원에 팔아넘긴 그 독한 년. 여자의 차가운 대답에 최 실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설마 하는 표정으로 여자의 얼굴을 뜯어보던 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팔을 물어뜯던 그 도끼 어린 눈빛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설마. 미영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최 실장의 얼굴을 향해 있는 힘껏 패대기 쳤습니다.
철서?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서류들이 눈처럼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주어. 내 구속영장이야. 뭐? 구속영장? 내가 뭔데? 나 입양 가서 죽은 줄 알았지? 악착같이 살아서 미국 로스쿨 수석 졸업하고 한국 검찰이랑 공조 수사하러 왔어. 너 같은 인간 쓰레기들 청소하려고.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경찰차 수십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전원 체포해. 경찰들이 순식간에 깡패들을 제압했고 도망치려던 최 실장의 양팔은 뒤로 꺾였습니다. 최대식? 아동복지법 위반, 인신매매, 횡령, 탈세 및 특수폭행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아까워.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 통쾌하게 골목을 울렸습니다. 미영은 발악하는 최 실장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가 빗속에서 정순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아니 몇 배로 갚아주었습니다. 감방 들어가면 영치금이 꽤 들어올 거야. 내가 팔아먹은 애들 숫자만큼, 딱 그만큼만 썩 다 나와. 미영의 눈빛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덜덜 떠는 최 실장의 귓가에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마 평생 못 나오겠지만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지옥에서 썩어. 최 실장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질질 끌려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의 환호성이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단번에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란이 끝나고 부서진 포장마차 위로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깡패들이 휩쓸고 간 자리는 엉망이었지만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미영은 경찰차 불빛이 사라진 곳을 잠시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가웠던 검사로서의 표정을 지우고 10년 전 그 아이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고 있는 정순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정순의 손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정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우리 미영이냐? 꿈은 아니지? 내 새끼 맞지? 할머니, 늦게 와서 미안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미영이 정순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때 세단 안에서 2명이 더 내렸습니다. 어느새 훤칠한 청년이 된 동수와 고운 숙녀가 된 지혜였습니다. 할머니, 셋은 정순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10년 전의 비명과는 달랐습니다. 안도와 기쁨 그리고 깊은 사랑의 울림이었지요. 지옥 같은 타국 땅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삼남매가 마침내 그들의 진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마워.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날 밤 바람이 숭숭 새어 들어오는 정순의 좁은 단칸방에 다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도 비싼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메뉴는 10년 전과 똑같은 떡볶이와 꼬부리, 오뎅 국물. 미영이 오면서 사온 순대와 튀김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밥상은 달랐습니다. 쫓아내는 사람도 뺏으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배고픔에 허덕이며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찬 바닥이었지만 4사람의 웃음소리로 방 안은 훈훈하게 데워졌습니다. 동수는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고 지혜는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미영이 떡볶이 하나를 집어 호호 불어
정순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젠 제가 지켜줄게요. 평생 아무도 할머니 못 건드려요.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저희가 효도할게요. 그래, 내 새끼들. 정수는 눈물 젖은 떡볶이를 우물우물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맵고 짠 떡볶이가 오늘따라 왜 이리 달콤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국물이 지난 10년의 응어리를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배부르고 따뜻한 진짜 가족의 저녁 식사였습니다.